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대개 편모스라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크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편부스라에서 큰 인물이 됐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편모스라는 있지만 편부스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 남자가 혼자 되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내와 사별을 했더라도 혼자 살지 않고 대개는 재혼하기 때문에 편부스라에서 쭉 자라서 거인이 됐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성보다 부성이 약해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성도 사실은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길러진 것이다. 길들여진 것이다. 본래부터 타고나는 게 어디가 있느냐.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익숙한 게 아니다. 아버지는 정치, 경제, 사회를 담당하고 어머니는 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심리, 정서 이런 측면에서 막강하냐?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혼할 때 보면은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은 꽤 옛날보다는 늘어서 20%쯤이라고 합니다. 열에 둘. 많은 셈이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을 경우고 그 경우에도 편부스라가 되지는 않죠. 대개는 재혼을 하는데 여자들은 80%. 이게 이제 남자들의 그 육아가 늘어나서 그러지 여자들이 대부분 어릴 때는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죠. 특히 합의 이혼할 때는 법원에서 그것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 지원 그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어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본창이든가요? 민간인이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라는 겁니다. 나쁜 아빠들. 나쁜 아빠들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실명. 3년 동안 2천여 명을 공개를 했더니 약 900여 명.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그만큼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징벌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을 얼굴 공개하는 것도 바로 처벌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만큼 자기 이름을 떨치는 거 입신양명 그러죠. 입신 몸을 세우고 이름을 드날리는 거 입신양명이 유교적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더럽게 이렇게 나쁜 아빠라고 알리는 것은 얼굴을 그렇게 알리는 것은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아이도 안 데려가지만 양육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지원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정도로 편부들은 아이 떠맡기고 그 교육까지도 이를테면 밥값, 옷값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되게 경제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아이 키우랴 또 직업 잡아서 나가랴. 그리고 이혼은 옛날에는 대단한 치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재혼할 때 더 장애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8알 안팎이 열에 8명 안팎이 여자들 경우에는 아이를 육아하기 때문에 재혼한다 하더라도 만일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다면은 이 가족관계가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남자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대다수의 여자들이 이혼녀들이 재혼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도 생각하고 새로 만나면 또 그 계모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안 좋게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이 새로 낳은 아이들과 갈등하게 만들고 또 이 계부 새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아이들을 미워할 건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는 계모로서 욕먹고 또 아이들에게는 그 새아빠에게 못할 짓을 하게 만드는, 아니면 그 새아빠에게 당하는, 또는 여자들 경우에는 이 성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조심스러워서 재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편부로서 진짜 재혼도 안 하고 자녀들을 둘 다 의사로 만들어낸, 아들 둘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 하면 함승훈입니다. 뭐 가수가 누군가 이 동명이인으로 있던데, 고등학교 때부터 박사 될 때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세에 결혼해가지고 34세, 아내 나이는 33세에 아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사별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이 나이 5살, 2살. 두 아들이었는데 독일 유학 중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그 하기를 거의 딸 무렵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청천벽력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이제 막바지 학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좀 여러모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독일에서 고등학교부터 쭉 다녀가지고 서구식 합리주의에 이렇게 쩌들어 있는데,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근데 우리나라 그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오냐오냐만 하고, 또 비교해서 두 아이를, 한 사람은 키워준다고, 한 사람은 자극하려고는 하지만 둘 다 비교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염려 때문에 아이들을 독일로 비행기에 태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좋은 아빠가 되려면 강심장이 돼야 된다. 심장이 강해야 된다. 심장이 이쪽에 있던가요? 그런 어떤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35세 뭐 유학 마치고 한 아내 사별 후 1년 안팎 해서 계명대, 대구에 있죠. 대구 유명한데 그 대구하고 영천이던가요.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이렇게 쟁쟁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계명대 교수가 됩니다. 도시공학과.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돌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임 교수로서 뭔가 교육과 연구와 봉사해서 성과를 내야죠. 이것저것 일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사별 후 한 4년 뒤에 아이들 나이 9살, 7살 됐을 때 두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아빠가 새엄마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 새엄마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우리한테는, 우리와 우리 그 형제와 아빠한테는 괜찮은데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시무룩하게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알았다. 그러면 우리 셋이서 같이 가기로 하자. 자, 재혼 여부를 그 초등학교 이제 뭐 1, 2학년, 그리고 이제 7살이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에게,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아이의 의사를 떠보기 위해서 그 중대사, 자기의 일 재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인격체로,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해서 의견을 내는, 그리고 그 의견을 내면 존중해야 할 그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했고, 의견을 존중했고, 그리고 중대사를 아이와 상의하는, 그리고 그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재혼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셋 함께 가자. 그때 나이가, 함승훈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때 뭐 결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지금 이준석 나이가 뭐 37이라고 하던가요. 김정은도 37이고, 그 어린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짐하기를, 좋다. 부부가 있었을 때 100%
부모 역할을 한다면 내가 더 노력해서 혼자 남았으니까 더 노력해서 70%만 부부가 했을 때 18 중에 7알만 발휘하자. 부모 노릇 그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한 1년 있다가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아이들 이거 일으켜 세워가지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이게 전쟁인 거예요. 교수들도 뭐 7시 같으면 9시에 시작하니까 빨리 출근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학교를 더 빨리 시작하잖아요. 근데 늦잠이 이게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독일하고 이제 다르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빨리 가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늦잠 자는 아이를 두고 일찍 일어나는 아이만 데려다 주고 자기도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늦잠 자다가 아이가 깨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없으니 아빠를 찾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가 뭐 수업 들어간다든가 전화를 안 받았든가 아무튼 연락이 안 되니까 고모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나 어떻게 하냐고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역시 강심장. 아주 냉혈한처럼 냉정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극약 처방을 써서 참 그러기를 고친 거죠. 그 뒤로 역시 이제 엄마는 세상을 떠났는데 아빠마저 나를 버린다는 이야기인가 그런저런 이제 서운함도 있었지만 아빠가 나를 이렇게 늦잠 자는 데서 늦잠 자는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합리적인 강심장의 이 아버지가 그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해를 해서 엄격함과 온유함을 섞어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키웠습니다. 부모들이 대개 이제 뭐랄까 두 아이의 뜻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가 얼마나 기억했어요.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뭐랄까 냉정히 이렇게 끊으려는 차원에서 사별 후에 독일로 데려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부모에게는 양육 도움을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는 뭐 되고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디 다른 데 살았는지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0세에는 35세 경영대 교수가 됐으니까 한 15년 정도 근무한 거죠. 50세에는 이거 아이들 대학에서 보니까 뭐 목표도 없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특기를 물어보면 적성을 물어보면 오히려 교수한테 와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방향도 물어보고 진로도 물어보고 이러니까는 이게 진짜 답답하다. 이런 대학생들을 내가 여기서 가르치느니 특화교육을 해야겠다. 목표의식 뚜렷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목표의식을 뭐랄까 일깨워서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거창 국제학교라는 걸 세웁니다. 그거는 이제 예비 글로벌 의사학교, 예비 글로벌 의사 양성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의사 자격에 의대를 나왔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의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그런 또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데 120여 국에서 나온 대학 의대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응시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거창 국제학교에서 거의 그 합격자의 한 몇십 명씩 합격하는 거 본데 1년에 한 20% 안팎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학생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20개국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합격자 배출 비율이 어마어마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다고 이렇게 자매회계를 맺어서 거기 예비학교를 나오면 헝가리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의대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자기 자녀들도 되게 이제 그런 코스를 밟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의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교육을 합니다. 지금까지 56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으니까 지금 만 67세인가로 돼 있던데 지금까지 그 거창 국제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혼자 살고 있고요. 대단하죠. 34살에 혼자 됐는데 편부로서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 거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꿈을 실현한 것이지, 내가 자녀들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누릴 걸 못 누린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자녀들이 그 재혼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희생해서 자녀를 뒷바라지 했다. 그러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향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교육했느냐?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실용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독서, 토론, 실천, 이런 겁니다. 독일에서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이가, 함승은 아이가 어떤 아이의 가방을 던지니까 그 아이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야도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아마 맞은 셈이었는가 봐요. 함승은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빠가, 피해를 입은 아빠가 와서, 아이들도 많은데 이 버스 안에서 함승은 아이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에 또 유학 와 있는 한국인 그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면서 내건 조건이 사과하라, 공개 사과하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내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그리고 20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를 해달라. 나한테 아니다. 나한테 돈 주지 말고 20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해달라.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그 아빠가 와서, 그 가해자 아빠가 와서 제발 좀 조건을 바꿔달라. 내가 집에 와서 아이에게는 사과하겠다. 그리고 200만 원을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 좋다, 그럼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있는 데서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200만 원은 고아원에 기부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니까 합의서를 써줘서 이제 그 징벌이 경감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의란,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게 유럽 문화가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모를 이렇게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실제로. 자, 편부가 정말 그 재혼 쭉 안 하고 자녀를 잘 키운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편부가 재혼 안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승은이 쓴 그 아빠의 기적이라는 책을 지금 많이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엇나간 것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편부도 잘하는데, 이 편모스라에서 자란 그 거인들이, 당장 뭐 이재명만 해도, 이재명이는 이제 홍준표는 물론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편모스라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그 책을 읽을 때 보면 편모스라에서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잘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편부 밑에서 자랐다는 사람은 보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부가 되면 대부분 재혼한다는 이야기죠. 박영옥 있던가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주식농부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초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자기들 가르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강한 생활력, 집착력, 그것을 공부하는 측면이 있죠. 왜?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도 빨리 들고. 자, 오늘은 편부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그 사례로서 함승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